보세요. 근골격계 염증성 장애 이제 들어갈 텐데, 우리가 근골격계에서 시험에 나왔다. 이렇게 보면요. 여기 관절염이에요, 관절염. 여기에 있는 관절염, 요 류마티스 관절염과 골관절염의 차이, 여기에서 안 나오면 문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장을 지죠. 네. 자, 여기에서 관절염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고, 또 한 군데 어디냐면, 이제 통풍에서 나오고 있고요. 아까, 그 왜 고관절 골절 했었었죠? THR.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했던 힙 리플레이스먼트.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관절염에선 거의 100% 나옵니다, 100%.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반드시 꼭꼭꼭꼭 차이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여기에서는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골관절염으로 나누는데 큰 차이는 뭐냐면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내 온몸에 나타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이렇게 보면 골관절염은 국소적이에요. 국소적. 그래서 양쪽 무릎이 똑같이 안 좋을 수는 없어요. 두 개 다 안 좋기는 하지만 왼쪽 무릎이 더 안 좋거나 오른쪽 무릎이 더 안 좋거나 이렇게 어떤 이게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성적이면서 비염증성 질환이다. 그래서 퇴행성 변화로 이제 발생되는 거. 뼈가 마모가 되면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해서요, 노인에게 호발하는 게 이제 골관절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쵸? 활막 관절 내 결합 조직에 염증성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는 30에서 50대 젊은 사람들, 여성에게서 좀 호발하고 있다라고 있죠. 그래서 원인은 여기는 면역 기전. 여기 관절염에서는 이제 뭐 마모, 파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증상은 전신이니까 류마티스는 대칭적. 여기 골관절염은 비대칭적.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기에 대한 조조강직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1시간 이상 조조강직이 지속이 되는 게 여기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리고 류마티스성 결절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손목과 손의 변형이 있는데 스완넥 변형, 부토니의 변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자, 이게 이제 부토니에르 변형은 이렇게 두 번째 마디가요. 아이고. 두 번째 마디가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여기 바깥쪽, 여기가 프록시말,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이제 프록시말 조인트잖아요. 그래서 여기 PIP가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DIP가 이렇게 펴지는 거, 여기 손가락 끝에 있는 여기 관절은 이렇게 펴지는 게 이게 부토니에르고요. 백조목 변형은 여기 PIP가 쭉 펴지면서 DIP가 구부러지는 백조목처럼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이게 스완넥 변형 이렇게 해서 요거가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장 특징적인 손가락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잠깐 보시면 환자의 이제 실제 손 모양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부토니에와 스완넥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척골 쪽으로 해서 이렇게 휘어지는 모양, 이런 모양을 좀 특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손이 이러면 뭔가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손을 거의 못 씁니다. 그래서 르누아르가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었어 가지고요. 이 사람은 나중에 말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손으로 못 그려가지고 입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예, 그런 거를 그렇게 했다고 하죠. 자,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손의 변형뿐만 아니고 이 발가락도 이렇게 변형이 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류마티스의 특이적인 모양, 스완넥 변형과 부토니에르 변형, 이거는 절대 잊어먹지 마시고 반드시 꼭꼭꼭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골관절염도 조금 손에 이제 변형이 오기는 하죠. 우리가 왜 시골에 있는 왜 시장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이런 할머니들 손을 보시면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울퉁불퉁 한 모양을 보이고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 PIP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근위지 관절, 여기가 이제 원위지 관절 이렇게 아니지. 여기가 PIP지. 여기가 PIP고 여기가 DIP 디스탈. 몸 쪽에서 먼 쪽. 그죠? 그래서 여기 원위지 관절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근위지 쪽으로 이렇게 고래 증식이 있는 것을 부차드 결절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멀리 있는 거 이게 해버든 결절이다 이렇게 했어요. B가 더 가깝죠. 그러니까 근위지는 부차르, 해버드는 여기 원위지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완전 다르죠. 그죠? 그래서 답가지를 얘를 섞어 가지고 좀 많이 나오면서 다음 중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아닌 것은 뭐 다음 중 해당 질환의 내용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버든 결절과 부차르 결절, 그 다음에 여기 스완넥과 부토니에 이 두 개는 반드시 차이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은 관절염의 류마티스 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ANA 타이터, ESR 이런 것들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약물요법으로는 엔세이드, 진통제, 항류마티스 제제들, 그리고 항말라리아 제제들 이런 약들 이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들 이런 것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제거하고 이렇게 면역질을 조금 억제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면역 억제제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절 이식, 관절 고정술, 인공관절 대치술 이런 것들, 관절낭 절제술 이런 것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골관절염이 심하다 이렇게 되면요. 뭐 여기 고관절 성형술 이런 것들 시행해 줄 수 있고요. 엔세이드 이런 것들 사용하는데 스테로이드는 관절각 내에다가만 시행을 하지 스테로이드 전신요법 먹는 걸로는 사용하시면 안 되세요. 왜냐? 이거는 골관절염은 디제너레이티브 디지즈죠. 이 퇴행성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스테로이드를 줄 거냐 이거지. 그러면 이게 실익을 따져서 약을 줬을 때 이거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부작용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먹는 약으로는 주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병원에 비양심적인 병원들에서는 어떻게 해요? 약을 주죠. 스테로이드. 그랬더니 할머니들 어때요? 저 의원 용하더라 이러고 마구 몰려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 절대 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 전신요법을 쓰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 요거 빼먹었는데 여기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약 쓰는 것 중에 MTX라는 약을 써요. 메토트로세이트라는 약인데 이거는 백혈병, 육모암, 포상기태,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이제에다가 이제 쓸 수 있는 게 MTX라는 약이거든요. 이게 이제 항암제 종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은 항암제 부작용이 나타나서 골수 기능 억제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 골수 기능 억제 이런 약물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팁 부분 나왔죠. 요게 나왔어요. 이게 왜냐면 국가고시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들 정리 다시 한번 해봐 주시고 설마 이게 나올 줄 몰랐는데 진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책에는 없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국가고시에 나오면서 정리가 한번 다시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이제 간호가 들어있죠. 그래서 급성기에는 절대 안정하시고 관절 휴식 보호하시고요. 조조강직이 있을 때는 따뜻한 물에 담그고 더운 물 목욕하고요. 그 다음에 침상 안정 기간에는 등척성 운동 이런 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절 보호를 위해서 크고 강한 근육들 사용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심하면 중단하시고요. 그런 내용들,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좀 참고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골관절염에서는요, 냉요법, 연료법 이제 시행을 하시면서 하시는데 여기에 강직에 있을 때는 연료법을 좀 시행하시고 뭐 그 월풀 패스 그래서 와류욕 이런 것들 하면 좀 도움 많이 되고 초음파 파라핀욕 이런 것들 하면 이게 그 심부 쪽까지 이렇게 따뜻한 게 들어가면서 이런 강직들에 좀 도움이 좀 많이 된다고 하고 냉요법은 급성 염증이 있을 때 좀 많이 사용을 한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이나 이제 수중 운동이 좀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로빅 하시면 근육에 관절에 그렇게 무리 안 주면서 이렇게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동이 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 운동 이런 것들 도움 좀 많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관절에 과도한 굴곡, 그러니까 쪼그려 앉거나 정자세 이런 것들은 좀 정좌 자세 이렇게 우리가 그 불교에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양반 다리 앉고 앉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관호중재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저런 내용들이 막 이렇게 섞어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시면 필요한 부분들은 책을 좀 보시면서 정리를 또 좀 더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림들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좀 보시고요. 자, 이제 골수염 보실 텐데, 골수염은 뼈 골수 주변 조직에 중증 세균 감염으로 주로 12세 미만 남아의 골간단 부분에서 많이 생긴다 이렇게 됐죠. 골간단 부분은 골의 여기 요 끝부분 요 부분에서 좀 많이 생긴다. 여기가 이제 골간의 단 부분 요게 많이 생기는데 여기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혈류가 돌아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돌면서 혈류가 좀 이게 좀 이렇게 좀 느려져요. 여기가 이렇게 커브를 틀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몸 안에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을 때 얘가 커브 틀면서 여기에 균이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많이 생기고 있다. 12세 미만 남아 이런 애들이 많이 생긴다. 원인은 외상, 수술, 골격견이 그리고 다른 신체 부위에 이제 감염이 있다가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황색 포도상구균 이게 한 8, 90%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성 골수염은 주로 장골에 좀 특히 골 간단 부분에 좀 침범하거나 혈관이 많이 분포된 골 부위에도 이제 흔히 침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신 증상으로 열이 좀 많이 나겠죠. 국소 증상으로 그쪽으로 부종, 압톤, 움직임 개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만성골수염은 이 염증이 1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초기 항생제 치료에 반응이 없는 거를 이제 골수염이다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저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항생제 쓰고요. 그다음에 절개 배농하시고 이런 변연절제술 이런 것들을 시행하시고요. 거기가 염증이 생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탁 치면 딱 부러지는 이렇게 병리적 골절이 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좀 지지를 좀 잘 해주셔야 되겠고 골절 예방을 위해서 체중 부하를 좀 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범 부위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다루어야 되고 급성기에는 평평한 침대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단단한 침료 사용하시고 올바른 신체 선열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감염 예방 위해서 무균술 적용하셔야 되겠고 석고붕대를 건조하게 유지하고 적절한 수분 공급 그다음에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고단백 고열량 식이 무기질 함유 시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요. 이거는 자 강직성 척추염은요.
아직 정확한 원인이 이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유전적으로 좀 연관이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보시면 항원 HLA B27 이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유전적 인자인 HLA-B27이 있는데 이거 있다고 해서 다 발병하진 않지만 이게 있으면 이제 발병 확률이 좀 높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인 것 때문에 이제 가족력을 일단 여기다 넣어준 겁니다. 자, 척추염은요, 이거는 이제, 그 척추의 주변에 이렇게 뻣뻣해지는, 이렇게 그 염증이 생기면서 뻣뻣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강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척추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관절이 뻣뻣해지는 이런 게 생기면서 이게 이렇게 한 통으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요. 여기 뒤에 보시면 특징적인 거를 대나무 척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특징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니까 이렇게 한 통으로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대나무 척추다. 그래서 완전히 강직, 체위 기형과 이제 변형 초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직이 오니까 이 환자가 이제 잘 움직이지를 못하겠죠. 되게 뻣뻣해지고 그리고 여기가 척추 강직이라고 했지만 이게 그 척추에만 오는 게 아니고 척추 이외에도 뭐 엉덩이뼈, 뭐 무릎뼈, 어깨뼈 이런 데에도 이제 관절에 염증이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뻣뻣해진다 뭐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단은 HLA 항원 이제 확인을 이제 하시면 되고요. 강직성 척추염 환자 약 90% 이상이 양성으로 돼 있고 ESR 이렇게 상승이 되고요. 엑스레이 같은 것도 보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환자는 치료는 이제 강직이 되고 통증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시고 이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목적이고요. 일반적인 이제 관절 가동성을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치료들, 물리적 치료, 수술, 약물요법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척추결핵은 결핵균이 척추에 침범을 해서 이제 척추는 다 녹아내렸잖아요. 특징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늘러붙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수술조법들 이런 것들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 통증 관리, 감염 예방, 이런 것들 이제 시행을 해주고 그 수술요법 이외에도 이제 항결핵약이 필수적으로 이제 투여가 돼야 되겠고요. 밤에 심한 요통이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골다공증의 대사장애는 곤골격계 대사장애는 이제 골다공증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노화, 폐경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남녀 모두 생기는데 여자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이제 폐경과 관련해 가지고 쭉 진행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증상 없이 오래오래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통증 이런 것들이 있거나 이제 압박 골절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아까 T 검사 나왔다 그랬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 자, T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정상 여자 있잖아요. 이게 정상 여자 아주 젊은 집단의 젊은 20대 여인의 그 뼈의 밀도를 일단 0으로 보는 거예요. 0. 그래서 그거 T 값을 기준점으로 잡고요. 그거에서 얼마만큼 네가티브로 가느냐가 이제 이 T 값, T 점수, 이제 ST 표준 편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 편차를 검사를 해서 그 여기 그 환자 측정가 그쵸 여기 있죠? 그래서 환자의 측정가 빼기 젊은 집단의 측정값을 이렇게 표준 편차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T값 또는 이제 T점수로 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인 수치가 0이라면 그거에서 네가티브 되는 거에 따라서 가는데 0.1까지는 좀 봐주겠다 이거지. 근데 2.5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까지는 좀 감소됐네 이렇게 보지만 마이너스 2.5 이하이면 골다공증으로 일단 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5. 이 환자 검사했더니 마이너스 3.5가 나왔어. 그러면 이 환자 지금 골다공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환자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자, 지금 여기 T값이 뭐 마이너스 3.5고 무슨 다른 무슨 검사치가 얼만데 이 환자한테 뭐 가장 좋은 운동은 뭘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문제를 낼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환자에 대해서 이제 운동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그렇지만 아쿠아로빅이나 수영 같은 것들은 별로 효과가 없다. 이거는 체중을 이렇게 부하시키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 자, 약물요법으로는 이제 에스트로겐 떨어져 있는 경우 일단 폐경이 된 경우에 에스트로겐 같은 거 투여할 수 있고 칼슘, 비타민 D 투여할 수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골 파괴를 억제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였는데 그 우리가 포사맥스라는 약이거든요. 이 약은 식도염으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다량의 물과 함께 복용을 하고 1시간 이상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집 보여서 풀다 보니 계속 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별표 붙이시고 이 약의 주의사항은 꼭 환자한테 설명이 잘 돼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골연화증은 이제 오스테오말라시아, 비타민 D로 인한 골 대사장애로 굉장히 무기질이 침착되지 않아서 뼈가 연화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골연화증을 구루병이다. 라고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칼슘을 잘 이제 채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비타민 D 투여를 하고요.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이제 좀 많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 D 투여하고 흡수불량 증후군일 때는 원인적 질환 치료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침뇨와 보조기, 콜셋 착용하시고요. 칼슘 투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통풍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통풍도 요거는 그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 대사장애로 해서 퓨린 대사장애로 요산 결정체가 관절에 축적이 돼서 염증을 일으키는 전신성 대사장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증상으로는 여기에 이제 통풍결절, 토파이가 있고 통증, 그다음에 조조강직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통증은 주로 엄지발가락 여기에 90% 이상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을 좀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치료는 급성 발작기에는 여기에 안정하고 냉수포, 부목고정, 그다음에 약물요법 시행하는데 약물요법은 요산을 배설시키는 거, 그리고 요산을 생성을 억제하는 거. 이런 약물로 일단 나눠지고 있고요. 콜치신 같은 경우에는 요산의 배설을 좀 촉진시키는 약물, 알로퓨리놀 같은 경우에는 요산을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또 콜티코스테로이드 쓸 수 있고요. 아스피린은 복용을 금기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요산 배설 촉진을 불활성을 시켜서 오히려 요산의 축적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 아스피린 복용은 금기하셔야 되겠다. 통증이 있다면 엔세이드 사용하셔야 되겠고요. 통증이 있는 부위는 크레드를 사용해서 침구로 인한 압력을 제거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재발이 촉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기 이상은 금기하셔서 휴식 기간에는 좀 충분히 이렇게 쉬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 유릭 애시드가 이게 좀 있으면 뭐가 생길 수 있다 그랬어요? 요로결석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때 배우셨죠, 그렇죠? 그래서 한 그 요로결석의 약 20% 정도가 이 유릭 애시드로 일단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공급을 해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요로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과체중 예방해 주셔야 되겠고요. 식이요법으로 저퓨린식, 그 다음에 알칼리성 식품 섭취 해주셔야 되겠고 야채 해조류 이런 것들 좀 많이 먹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시험 문제 그래서 여기에 뭐 그 식이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통풍 환자에게 다음 중 권장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퓨린식이 그러니까 곱창류 이 사람들은 뭘 다 먹었다 그랬어요? 이 순대는 다 사 먹었어요. 순대는 뭘 줘요? 내장 이런 거 주잖아요. 그리고
또 머릿고기 뭐 이런 거, 해장국 이런 거 먹을 때 엄청 이렇게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못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멸치나 술 이런 거 다 안 되세요. 그래서 고퓨린식 이거는 이제 안 되고, 자, 여기에 저퓨린 식물 요거 식품 요거는 다 이렇게 추천이 되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야채류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이게 퓨린이 들어있는 약물 이 식품이기 때문에 중증도 퓨린 식품 정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금치나 아스파라거스는 제한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척추 질환에서는 이거는 제가 신경계에서 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해서 근골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